자, 1번 제시문 봅시다. 오늘 이렇게 묶이는 거 맞지? 135로 묶이는 거야. 135로 묶이는 거고, 일단 개별 제시문들의 핵심 키워드나 핵심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입장 결론 문장 만들고 제시문 간의 어떤 논의의 연결성 고려해서 답안을 빠르게 써나가야 돼. 1번 문항에서 시간 많이 뺏기지 말라 그랬어. 자, 제시문 1번 봅시다. 제시문 봐. 제시문 1번 봅시다. 제시문 1번. 시장의 확대라고 하는 오늘의 논제가 우리에게 제시해준 이 주제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제시문 읽어 나가야 되고 관련 논의들의 밑줄 잘 그어놓고 밑줄을 잘 그어야 2, 3번 문제 풀 때가 좀 편해진다 라고 얘기를 했지. 자, 제시문 1번은 세계화죠, 세계화. 그치? 시장의 세계화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시장의 세계화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야. 여러분들 보통 논술 시험에서 제시문들이 긍정, 부정의 어떤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그러면 뭐라 그랬어? 그게 확실하면 긍정적 써놓고 제시문상에 긍정적인 거에 해당하는 것만 밑줄 그으면 끝나. 부정적 밑줄 그으면 끝나. 그리고 이제 뭐 별도의 결론 문장이 있는 건지 뭐 부정적인 경우는 결론 문장이 있을 수 있잖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방향성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긍정적, 부정적인 어떤 관점이 확실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만 밑줄만 잘 긋고 그 부분만 잘 활용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논술에서는 이 제시문의 총괄적 결론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1번에서는 뭐니 얘들아? 밑줄 쭉쭉 그어볼까? 네 번째 줄 밑줄. 세계 전반의 불평등, 빈곤, 부채 심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밑줄. 공정성과 민주주의, 환경적 책임. 뭔가 불공정을 야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자유무역이? 자유무역의 어떤 세계화가 30년 동안 세계를 장악해왔던 자유무역과 민영화라고 하는 게 가지고 온 폐해를 지적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오늘 주제는 뭐야? 시장의 확대지. 얘는 지금 어떤 시장의 확대를 얘기하는 거니? 세계화를 얘기하는 거야. 시장의 세계화. 자유무역의 세계화. 민영화의 세계화. 그러니까 어떤 세계적 범위에서 지구촌 범위에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폐해를 우리한테 구체적 개념을 주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글이죠. 그 정도로 1번 제시문은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이 나오잖아. 부정적이면 보통 결론이 나오죠. 대안적 결론이 나오지. 그래서 뭐야? 세계무역국을 해체해라. 이거잖아, 지금 결론이. 각국의 시장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막 후반부에 이제 이 글의 필자가 하고자 하는 이제 결론적 메시지는 담겨 있죠. 따라서 세계무역국의 해체 필요하다. 각국의 시장 정책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성균관대 문제 스타일에서는 1번 제시문을 요약을 할 때 이 마지막 문장 요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 글의 결론을 밝히는 요약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가 두 제시문의 입장을 묶을 건데 오늘의 대비고도는 긍정, 부정이야 그냥. 긍정, 부정으로 묶일 건데 그래서 얘는 부정적 입장으로 묶인다. 라고 하는 거를 입증해주는 요약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요약해주면 되고 이것도 당연히 쓰면 더 좋죠. 간결하게. 근데 우리가 너 지나치게 이제 1번 답안을 길게 쓰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세계무역기구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라고 이제 가는 거죠. 자, 보자. 그 다음에 제시문 3번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약간 불편했지? 읽으면서 약간 내용이 불편하지 않았어? 약간 선생님은 처음에 봤을 때 좀 내용이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이 정책을 몰랐거든, 선생님은. 이 제시문 통해서 처음 봤었어. 중국에서 정부가 한자녀 낳기 정책을 위반할 때 내는 벌금. 그래서, 이게 벌금 금요가 어마어마하더라고. 하나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이면, 여러분들은 돈 개념이 별로 없잖아. 선생님이 인식을 시켜줄까? 여러분들 이렇게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4년에 대학을 갔어. 성균관들 입학을 했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녔어. 그리고 졸업을 했어.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 그때 받는 초봉이 한 3,500에서 4,000 정도가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다녔을 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봉, 초임 연봉 수준인 거지. 3천만 원이면. 근데 이게 노동자들한테는 되게 큰 금액이지만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뭐야? 여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지. 벌금 내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 교통법규 위반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치? 뭐 벌금 내고 말지 이러는 거지. 자, 이와 비슷하게 경제학가 케네스 볼딩은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허가증 제도, 그리고 이 허가증을 매매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전체적인 가장 큰 주제어는 시장일 시장.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된 논점이 시장의 확대지. 이거는 뭐야, 얘들아? 일종의 사회적 영역 또는 뭐 출산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어떤 개인의 삶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된 영역까지 시장의 논리가 지금 확대된 사례를 보여주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어떤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 속 우리의 어떤 삶, 가정의 영역까지 또는 가정 내에서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영역 아니야? 내가 자녀를 낳겠다, 낳지 않겠다, 몇 명을 낳겠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삶에서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또는 가정 차원의 사적인 차원의 의사결정 영역인 건데 여기에까지 시장의 논리가 침투해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시장이 확대돼 있다는 거야. 특히 이제 이 출산 허가증 제도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이제 거래소 시장이 또 있죠. 탄소 배출권. 그치? 탄소 배출권 시장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내가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거야. 환경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이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돈으로 살 수도 있지만 친환경적인 어떤 기술들이나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정책들이나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게 되면 탄소 배출권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또 팔 수도 있고. 근데 이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 건데 출산 허가증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그치 뭐야 얘들아 약간 씁쓸하면서도 되게 좀 비도덕적이고 그렇죠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출산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출산도 못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지. 이제 그거를 직접 개념을 주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 중간 밑에 보면 밑에서부터 5번째 줄 보면 자녀 출산권 거래는 불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라는 거지. 그 다음 밑에 3번째 줄. 부모의 의미를 타락시킨다. 아이를 금전적 측면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개념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비윤리적 이런 표현을 써놓으면 되겠다. 그치? 되게 윤리성의 문제와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게 이른바 시장의 논리라는 거지. 그 시장의 논리가 우리의 일상적 영역에 침투하고 우리의 지극히 사적인 어떤 삶의 의사결정 영역에 시장의 논리가 개입됨으로써 뭔가 불공정하고 비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재심은 삶 또한 뭐야?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쌤이 이제 재심은 연결성을 좀 강조를 할 건데 이 재심문의 연결고리 있잖아. 재심문간 관계라고 하는 거. 쌤이 재심문간 관계가 형성되는 몇 가지 패턴을 얘기해줬지. 근데 여러분들 좀 사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 관계 중에서 논점의 차이 관계야. 그러니까 동일한 입장으로 묶이는데 얘는 이 측면을 A라는 측면, 얘는 B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 이걸 좀 강조해주면 돼.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썼을걸? 3은 사례를 통해. 그렇게 써도 돼. 왜냐하면 이 재심 간의 관계 중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원리와 사례의 관계도 많이 나오니까. 얘는 원리 차원의 논의는 사례를 통해서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논점의 차이 관계가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 좀 깊이 있는 분석인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어떤 지금 보면 좀 세계화, 지구촌, 범위로의 시장의 확대를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요 3번 제시문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또는 어떤 개인적인 또는 어떤 가정의 사적 삶의 영역, 의사결정 영역 여기에까지 시장의 논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확대된 게 여기서 불공정과 비윤리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문항 하나하나마다 최선을 다해줘야 되잖아. 득점의 포인트를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분석들이 결국 1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 3번 우리가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재심은 좀 깊이 있게 활용될 수 있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제한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최대한 집중해서 1번에서 분석을 좀 더 정교하게, 좀 정확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구체적 수준에서 독해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제시문 봅시다. 자, 묶이는 제시문이지. 자, 5번 제시문도 보니까 이것도 지금 3번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 5번 제시문도. 우리가 이른바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자본주의 어떤 시장에서 뭔가 상품화가 되고 매매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5번도 우리의 일상적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인간의 일상적 활동들이 다양한 종류의 시장에 의해서 조직되고 이윤 동기에 기반을 두며 경쟁적 태도에 의해 결정되고 공리적 가치 기준에 지배되면 그 사회는 본질적 측면에서 이득의 목표에 종속되는 유기체가 된다. 뭐 제시문이 문장이 상당히 길긴 한데 핵심은 뭐니?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일상적 활동에 시장이 확대되면 일상적인 활동까지 시장의 논리가 침투하면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회는 이득이라는 목표에 종속되는 사회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 이득에 우리는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 이득이라는 목표에 종속되기 때문에 살면서 삶의 목표가 이윤 추구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최우선적 목표가 이윤 추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바람직한 삶인가, 무엇이 진정한 삶인가,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고찰과 성찰이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시문 5번에서 볼 때 강조하고 있는 핵심 맥락은 여러분들 읽어냈겠지만 밑에 네 번째 줄이죠. 진정으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그 밑에 밑줄.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상에 대해서 우리는 상실해 버린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삶에 대한 상,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생략되어 있는 게 자신의 어떤 바람직한 삶, 올바른 삶, 진정한 삶, 가치 있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찰 능력과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오직 삶의 목표를 어디에만 두고 이윤 극대화, 이윤 추구에만 두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까지 시장의 논리가 침투하게 되면 어때 얘들아? 지금 3하고 되게 비슷한 맥락이지? 그래서 선생님은 만약에 오늘 135의 입장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재심 간의 연결성을 갖추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성을 1은 하고 요약을 할 거고 1이 이런 지구촌 범위에서 어떤 시장의 세계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어떤 시장의 세계화를 얘기하고 있다면 3과 5는 이렇게 갈 거야. 3과 5를 묶어버릴 거야. 왜 재심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논점의 차이 관계도 있지만 공통관계도 재심의 관계 중에 하나거든. 논점이 일치하는 거야. 나는 맥락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동일한 입장에 속해 있는 재심 간의 유기적 연결성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맥락이 형성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영을 좀 해주면 된다. 그래서 5번 제시문은 시장 논리에 지배되는 삶에 대한 비판적 태도. 그래서 사회가 이윤 추구에 종속돼 버린다. 우리 어떤 삶에서 자, 경제적 동기, 이윤 추구 동기가 삶의 목표가 돼 버린다. 그리고 진정으로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올바른 삶에 대한 우리의 성찰과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자, 이처럼 1, 3, 5는 입장 결론 써봐. 아니면 본인이 아까 썼던 거 밑줄 한번 그어보고 그냥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긍정적 견해다, 부정적 견해다 라고 간단히 쓰지 않고 속해 있는 제시문들의 어떤 입장의 핵심 개념들이나 논리를 내가 통합시켜서 좀 멋진 문장을 하나 만들어낸다. 인생 문장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입장 결론 문장 신경 쓰라 그랬고요. 지나치게 구체적 수준의 내용들을 다 끌고 올라오면 이게 그냥 개별 제시문 요약하고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에서 좀 일반화된 표현으로 제시문들의 핵심 논점들을 내가 통합시킨다. 이게 뭐다? 중앙대학교 결론 쓰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된다. 중앙대학교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 135는 시장 확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견해를 나타낸다. 하고 끝내지 말고 즉
하고 한 번 더 구체화시키자 그랬어. 합쳐서 문장은 이러저러한 부정적, 합쳐서도 상관없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지역사회, 세계 전반에 걸쳐 발생시킨 폐해를 세 제시문은 지적하고 있다. 이 폐해를 지적함으로써 이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제시문 1은 자 연결 맥락 갖춰보자. 1은 지구적 범위로의 시장의 확대라고 선생님이 얘를 지적하고 있다. 요약하고. 근데 막 이렇게 쓰지 말라 그랬어. 이러한 일과 달리. 이러한 제시문 1과 3호는 미묘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랬다. 알겠어? 제시문 간의 차이를 해명하는 목적의 글이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주는 거야. 자, 지적한다. 3과 5는 가정과 사회 기존의 윤리적 영역까지 시장의 논리가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어때? 논점의 유사성으로 3과 5의 관계를 맺어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소술이면 1과 3, 5가 논점이 좀 다르다는 게 드러내지는 거야.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논점의 차이 관계를 드러내고 싶으면 이를 요약을 끝낸 다음에 이처럼 1은 지구적 범위로의 시장 확대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고 3과 5는 이렇게 가는 거야. 얘를 엮어서 써버리는 거지. 얘를 후반부에 써버리는 거죠. 바로 다음 문장과 이어지게끔. 그렇게 뭐 부각을 시켜도 괜찮고. 어쨌든 이렇게 뭔가 제시문 간의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맥락에서 따져보면서 써야 하는 이거는 감각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자주 읽어봐. 선생님이 이번에 밴드에 올려준 자료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업 자료만 그냥 계속 수시로 읽어봐도 그 감이 생길걸?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 이제 난이도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제시문 간의 어떤 논점을 명확히 내가 파악을 해야지 분석을 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독해, 분석 영역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읽고 좀 감을 좀 키워두면 또 굉장히 쉽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장에서도 꼭 트라이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입장 정리해 봅시다. 됐죠? 이거는 이제 정리됐을 거고.